네가 날 산속에 버리려고 했지? 감히 나를 고려장해?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 북촌에 사는 노파 김씨입니다. 제가 며느리와 함께 금강산으로 떠났다가 겪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북촌 그 깊숙한 골목 안에 자리한 제 기와집은 봄볕을 받아 따스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술을 놓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비단실이 햇살에 반짝이며 오색 찬란한 무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문득 대문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어머님, 불초자 상진입니다. 아내와 함께 문안 인사 드리러 왔사옵니다. 술을 놓던 손이 멈췄습니다. 상진이라니, 열흘 전 제 생신에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갔던 아들이 벌써 다시 찾아오다니요. 게다가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다니 이는 더욱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제삿날이 아니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아들 부부였거든요. 혼례를 올린 지 5년이 되도록 며느리는 시댁에 정이 없어 보였고 아들은 관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인 저를 소홀히 했습니다. 침선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시큰거려 일어서는 것도 한 일이 되었죠. 하녀 춘섬이를 불러 대문을 열게 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문이 열리자 아들 부부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상진은 정산품 당화관에 관복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화려한 당의를 차려 입었더군요.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참으로 좋아 보이십니다. 봄 기운 때문인지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아들이 들어서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 안녕하십니까 정도의 인사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살가운 말을 하다니 당혹스러웠죠. 어머님, 며느리도 문안드립니다. 오늘따라 기품이 더욱 돋보이십니다. 며느리까지 나서서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혼례 이후 시어머니인 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눈 적 없던 며느리가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은 귀한 약재가 가득 담긴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레 싼 떡을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어머님께서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인삼과 녹용 그리고 당귀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빚은 것입니다. 기력이 없다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들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사랑방에 들어서자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벽에 걸린 서화며 문갑 위에 청자 화병까지 하나하나 훑어보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춘섬이가 차를 내오자 며느리가 먼저 찻잔을 들어 저에게 공손히 올렸습니다. 어머님, 차가 식기 전에 드십시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먼저 차를 마신 후에야 겨우 입을 대던 며느리였는데 말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왔느냐? 설마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아들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중요한 말씀? 네, 어머님. 소자가 요즘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불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아 일에만 매달려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외워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효도 여행을 권하고자 합니다. 효도 여행? 네, 강원도 금강산 구경을 다녀오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며느리와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금강산이라 12,000봉의 절경으로 이름이 난 곳이지요. 평생 한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가장 큰 전당포 3곳을 운영하고 북촌에만 기와집 2채를 소유한 부자라는 것을 아는 아들이, 평소에는 은자만 달라고 조르던 아들이 갑자기 효도 여행을 제안하다니요. 갑자기 웬 금강산이냐. 그런 먼 길을 갈 힘이 없구나. 나는 괜찮다.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자가 곧 함경도 관찰사 보좌관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은 한양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에 꼭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보좌관이라니,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삼품 당화관인 아들이 갑자기 그런 중책을 맡는다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그런 중요한 일을 이제야 말한다는 것이 의아했지요. 정말이냐? 함경도라니. 그곳은 너무 멀고 춥지 않더냐? 그러하기에 더욱 떠나기 전에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도 시어머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어 늘 아쉬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금강산의 약수는 관절에 투표가 있다 하고 유명한 사찰들도 많아 기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도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겨우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늘어놓다니요. 어머님께서 요즘 허리가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금강산 온천에서 며칠 묵으시면 확실히 나으실 겁니다. 내가 언제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냐. 제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친척 어른들과 이야기하실 때 허리가 시큰거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자가 무심하여 그동안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이야기를 엿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노인들끼리 나누는 일상적인 푸념이었을 뿐인데, 아들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세세한 여행 일정이 적혀 있었지요. 보십시오, 어머님. 사흘 후에 출발하여 첫날은 양주에서 묵고 다음 날은 철원을 거쳐 이렇게 열흘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각 고을에 가장 좋은 객주에 이미 예약을 해두었고 가마꾼도 가장 숙련된 사람들로 준비했습니다. 일정표를 보니 정말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 맞았습니다. 각 구간의 거리와 쉬어갈 정자, 식사할 주막까지 모두 적혀져 있었지요. 은자를 꽤 많이 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단 말이냐? 네, 어머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저 몸만 가뿐히 하고 가시면 됩니다. 순간 제 의심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들이 철이 들어 효도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같이 가지 않느냐?
가족이 다 함께 가면 좋지 않겠느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자는 관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내가 극진히 모실 것입니다. 관아 일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어미와 함께하는 것보다. 제 추궁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재빨리 거들었지요. 어머님, 사실 이번 일은 서방님의 진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면 함경도 발령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꼭 사흘 후에 떠나야 하느냐? 좀 더 여유를 두고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어머님,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자가 함경도로 떠나기 전에 어머님께서 돌아오셔야 작별 인사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대답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던질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답을 준비해온 것 같았지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은 가마에 오르지 않고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거리가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당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안도의 미소였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혼자 사랑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를 했는데 오늘 아들 부부의 행동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가장 이상했지요. 혼인 후 5년 동안 시어머니인 저를 극도로 불편해하던 여자였습니다. 명절 때도 겨우 의무적인 인사만 하고 제사 때는 아예 몸이 아프다며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차를 따라주고 떡을 직접 만들어 왔다고 하고 심지어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건넨 여행 일정표를 다시 꺼내 촛불 아래서 자세히 살펴봤지요. 첫 번째, 한양 출발, 양주 도착, 양주 객주에서 숙박. 두 번째, 양주 출발, 포천 거쳐서 철원 도착, 철원 객주에서 숙박. 세 번째, 철원 출발, 김하 거쳐 금성 도착, 금성 산중 암자에서 숙박.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금성 산중 암자라. 왜 하필 산중 암자에서 묵는다는 것일까요? 다른 날들은 모두 고을의 객주에서 묵는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셋째 날만 산중 암자라니. 불안한 마음에 옆에 두었던 작은 종을 울려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춘섬아, 혹시 금성이라는 고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금성이라면, 강원도 깊은 산중에 있는 고을이 아닙니까? 제 고향 친정이 그 근처인데 아주 깊은 산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암자가 있더냐? 춘섬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저 작은 암자 몇 개만 있을 뿐 특별히 유명한 곳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냐? 그 근처 산중에는 예전에 부모를 버리던 고려 장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춘섬이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려장이라니,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그 끔찍한 풍습을 말하는 것이었죠.
됐다. 물러가거라. 춘섬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니 제 친자식이 그런 끔찍한 일을 꾸밀 리는 없겠지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이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야 했지요. 춘섬아, 보따리를 준비하려무나. 옷가지며 약재들을 넣어야겠다. 네, 마님. 그런데 정말 금강산에 가신다니요. 마님 같은 고귀한 분이 그런 험한 산길을. 상진이가 효도하겠다는데 어찌 거절하겠느냐. 평생 한 번쯤은 금강산 구경도 해봐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특히 짐을 싸면서 평소의 습관대로 비상금을 준비했지요. 작은 비단 주머니에 은자 100냥을 넣고 또 다른 주머니에는 금비녀와 옷가락지 등 급히 팔 수 있는 폐물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따리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지요. 혹시 모르니까.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온 버릇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지요. 여자 혼자 재산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어머님,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그래, 춘섬이가 도와주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모양이었지요. 무엇이냐? 혹시 여행 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 전당포 문서와 도장을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전당포 문서와 도장이라니. 그것은 제 전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었지요. 금강산 구경 가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단 말이냐. 혹시라도 급히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머님께서 올해 집을 비우시는 동안 전당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열흘 정도 비운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전당포는 박참판댁 둘째가 잘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박참판은 선대부터 저희 집안과 인연이 깊은 분으로 그의 둘째 아들에게 전당포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어머님, 만일을 위해서. 됐다. 문서와 도장은 내가 잘 간수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들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혹시라도 문서를 보관하는 곳을 알려주시면 소자가 집을 지키는 동안. 상진아. 제가 엄한 목소리로 부르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왜 자꾸 문서 이야기를 하느냐? 설마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만일을 위해서. 정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 문서를 보관하던 곳에서 모든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제 침실의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지요. 출발 당일 아침,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는데 벌써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장 대신 편안한 여행복을 입은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지요. 짐은 다 준비되었다. 춘섬이가 어제 다 싸놓았거든.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느리가 제 보따리를 확인하려 하자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특히 비상금을 숨겨둔 보따리는 절대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었죠. 그럼 이 보따리는 제가 들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벼운 것만 드세요. 아니다.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들어야지. 너는 너의 짐이나 잘 챙기거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가마가 도착하고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들은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안전히 다녀오십시오. 소자는 집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래, 전당포 일은 박 찬반댁에 잘 부탁하고. 네, 걱정 마십시오. 가마에 오르기 전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저의 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왜인지 모르게 다시는 이 집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생각을. 고개를 저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한양을 벗어나는 길은 평탄했습니다. 잘 닦인 큰 길을 따라 가마가 흔들흔들 움직였지요. 옆 가마에 탄 며느리가 가끔 밖을 내다보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괜찮다. 너나 잘 있거라.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할수록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평야를 지나 언덕을 넘을 때마다 가마가 크게 흔들렸지요. 점심 무렵 작은 주막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는데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잡채와 전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서방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라고 하셔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는 자식이었으니까요. 아마 하인들에게 물어봤겠지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계속 무언가를 확인하듯 하인들과 눈짓을 주고받았고 가끔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갑자기 묻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아, 이것은 여행 일정을 적어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요. 일정이야,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뭘 그리 자주 보느냐? 그저 확인차. 네,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는 모습이 영 수상했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양주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했다는 객주는 양주에서 가장 크고 좋은 곳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이도령님께서 미리 방을 잡아두셨습니다. 객주 주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깨끗하고 넓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먼 길을 가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이부자리를 깔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피곤할 테니 일찍 자거라.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변의 소리를 들었지요. 한참이 지나자 옆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요. 내일은 철원까지, 그 다음 날이 중요해. 산중암자해서. 단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산중암자라는 말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 심상치 않았지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복도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고
며느리가 그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주머니 같았는데 받아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다시 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요. 내일 더 지켜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어제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겉으로는 평온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행동을 주시했지요. 그녀는 유독 제 찻잔에만 뭔가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 이것은 소화를 돕는 약재입니다. 오늘은 먼 길을 가야 하니 미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저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르구나. 나중에 마시겠다. 실망한 기색이 며느리의 얼굴에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양주를 떠나 철원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산길이 많아 가마가 심하게 흔들렸고 때로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야 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괜찮다. 계속 가자. 저는 일부러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약하게 보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점심때쯤 작은 고갯마루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잠시 쉬면서 며느리가 또 하인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였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받아 품에 넣는 것이 보였지요. 며느리야, 그게 무엇이냐? 제가 갑작스레 다가가며 묻자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것은 그저 두통에 좋은 약초입니다. 제가 평소에 두통이 있어서. 그래, 한번 보자꾸나. 나도 가끔 두통이 있거든. 제가 손을 내밀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것은 제 체질에만 맞는 특별한 약초라서.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분명 두통 약초가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 겁니다. 해가 저물 무렵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철원 객주는 양주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이었지요. 저녁을 먹은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가장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산길이 많아서요. 특히 금성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다. 산중 암자에서 묵는다고 했지. 네, 그곳이 경치가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스님들도 친절하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어 깊이 잠든 척을 했죠. 예상대로 한밤중에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 와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리 지시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 같았지요. 잠시 후 며느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상금은 그대로 있었지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꺼내 품에 직접 지니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고비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산중 암자,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셋째 날 아침,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산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시야가 흐릿했지요. 이런 날씨에 산길을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며느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가마꾼들이 이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개가 끼면 경치가 더 신비롭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가마꾼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이 안개가 심상치 않은데, 산중에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울 텐데. 하인 하나가 가마꾼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주자 그들의 불평이 멈췄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분명했지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10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이 길이 맞느냐? 네, 어머님, 곧 암자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급기야 가마꾼들이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가마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뭐라고? 늙은 사람더러 이 험한 산길을 걸으라는 말이냐? 제가 항의하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암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가마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에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옆은 깎아 자른 듯한 절벽이었죠.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드디어 작은 암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암자치고는 너무 초라했고 인기척도 없었지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암자란 말이냐? 네, 어머님. 작지만 유서 깊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암자에 들어서자 늙은 스님 하나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시주님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님이 안내한 방은 암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깎아 자른 듯한 절벽만 보일 뿐이었지요. 어머님, 일단 짐을 풀고 쉬세요. 저는 저녁 공양 준비를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가자 저는 재빨리 그녀의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셋째 날 밤 시어머니가 깊이 잠들면 조용히 밖으로 나오너라. 산길에서 실수로 실족하여 절벽에 떨어진 것으로 꾸밀 것이다. 늙은이가 밤중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은 곳으로 하면 누가 의심하겠느냐. 며칠 후 시신을 발견하면 불행한 사고로 처리될 것이다.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미 위조한 문서도 준비되어 있다. 너는 그저 슬퍼하는 며느리 역할만 잘하면 된다. 상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한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했지요.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저는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비상금과 중요한 물건들만 품에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지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며느리와 스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 약초를 탄 차를 드릴 테니.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편 복도로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암자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보니 한 양반이 말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죠. 부인, 위험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한양 교동에 사는 선비 김진사라고 합니다. 어제 철원 객주에서
부인의 며느님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부인을 이곳에 버릴 계획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제가 옆방에서 묻고 있었는데 벽이 얇아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부인을 산중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꾸민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시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제 말 뒤에 타십시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김진사의 도움으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암자를 빠져나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지요. 더 빨리 가야겠습니다. 곧 추격해올 것입니다. 김진사가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안개 속을 헤치며 정신없이 달렸지요. 부인, 제가 이 근처 지리를 잘 압니다.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다만 험한 산길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능숙하게 말을 몰며 좁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었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드디어 큰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지요. 일단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시지요. 말도 쉬어야 합니다. 주막에 들어가자 김진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방 하나와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못 봤다고 해주시오. 은자를 건네자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방에 들어가 잠시 앉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온 몸에서 힘이 빠졌지요.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천만에요. 사실 저도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원 객주에서 우연히 부인의 며느님과 어떤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계획이어서. 김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행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먹을 것과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죠. 일단 이것으로 요기하시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추격자들의 눈에 띄기 쉬우니까요. 한양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말을 쉬지 않고 달리면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연로하시니 사흘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아는 은신처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쉬어가면서 가겠습니다. 김진사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도우려는 마음이 진실한 것 같았죠. 그런데 김진사님은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김진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처지를 보니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해하려 한다니 이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달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말을 몰았지요. 이 길은 상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비교적 안전하지요. 밤새 달려 새벽녘에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스님이 계신 곳입니다. 안심하고 쉬셔도 됩니다. 과연 암자의 스님은 김진사를 반갑게 맞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죽과 방을 내주었죠. 김도령이 급히 모시고 온 분이라니 사연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편히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틀 밤낮을 달려 드디어 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한양 도성입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으실 것 없습니다. 그보다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믿는 송참판을 찾아가려 합니다. 아, 송참판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시지요. 제가 그분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진사는 끝까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송참판 댁 앞에서 작별할 때 저는 품에서 금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시오. 은혜를 갚기엔 부족하지만. 아닙니다, 부인.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앞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진사는 끝내 보답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요. 김진사와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지만 여전히 추격의 위험이 있었지요. 부인, 이 근처에 제가 아는 주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바꿔 타고 가야겠습니다. 과연 김진사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과도 안면이 있는 듯 간단한 인사만으로 좋은 말을 구할 수 있었지요. 이 말은 하루에 100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새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것이 위험했지만 낮에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쉬웠기에 어쩔 수 없었지요. 부인, 혹시 피곤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잠시 쉬었다 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양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밤새 달려 새벽녘에 또 다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사가 아는 객주에서 잠시 쉬며 아침을 먹었지요. 여기서부터는 관군들이 순찰을 돕니다.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김진사의 말대로 길에는 관군들이 보였고 우리는 좀 더 안심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목에서 수상한 사내 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저 노부인이다. 잡아라. 아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재빨리 말에 박차를 가했지요. 꽉 잡으십시오. 말이 전설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고함소리가 들렸지요. 이쪽으로. 김진사가 갑자기 샛길로 말을 몰았습니다. 좁은 숲길이었지만 추격자들을 따돌리기에는 좋았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추격자들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잠시 숨을 돌렸지요. 아마 아드님이 사람을 풀어 부인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끝까지 날 해하려 하는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이토록 집요하게 쫓는다니요.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한양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성 밖 작은 남자에서 마지막으로 쉬었지요. 내일 아침 일찍 도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송참판을 만나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교차했지요. 새벽 닭이 울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도성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저기 송참파댁이 보입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진사의 안내로 무사히 송참판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김진사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부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송참파댁의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니, 김씨 부인이 아니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대감께서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송참판이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이게 언 일이요? 부인께서 금강산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참판 대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꾸민 음모, 산중 암자에서의 일, 그리고 김진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과정까지. 송참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아들의 편지를 보여주자 그의 눈에 분노가 어렸죠. 이런 폐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자식의 어미를 천인 공노할 일이로다. 송참판은 즉시 부하를 불렀습니다. 당장 포졸들을 대령시켜라. 그리고 형조에도 이 일을 알려라. 잠깐만요, 대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제 재산 문서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상진이가 무언가 꾸몄을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요. 즉시 부인 댁으로 가봅시다. 송참판은 직접 저와 함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포졸 여럿을 대동하고 말이죠. 제 집에 도착하니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춘섬이가 나와 저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죠. 마님이 살아 계셨군요. 도련님이 마님이 산에서 실종되셨다고. 저희는 정말. 괜찮다, 춘섬아. 나는 무사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찾느라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문서를 보관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둘러 제 방으로 가서 비밀 장소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숨겨둔 것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게 뭐요? 평소 문서를 보관하던 곳을 열어보니 가짜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위인장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위조로군요. 이 도장은 진짜와 비슷하지만 분명히 가짜입니다. 송참판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것 보십시오. 날짜가 부인께서 금강산으로 떠나신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이 실종한 뒤에 이 문서를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산에 버린 후 위조 문서로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죠. 대감,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춘섬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제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마님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상을 치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말 살아 계셨군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이 가득했지요. 암자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산을 다 뒤졌는데. 그만해라, 상진아. 제가 차갑게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있다. 네가 날 죽이려 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을...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오해냐? 제가 아들이 쓴 편지를 내밀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도 그 편지를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지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도 네가 만든 것이냐? 송참판이 위조된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고개를 떨구었지요. 포도청에서 나왔소. 두 사람 모두 구속하시오. 송참판의 명령에 포졸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결박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아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포도청에 끌려간 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요. 송참판이 매일 안부를 물으러 와주었습니다. 부인, 재판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중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매일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며칠 후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법정에서 아들을 다시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초췌해진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동정심이 들 수 없었지요. 판관이 죄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친을 살해하려 한 죄, 문서를 위조한 죄, 재산을 편취하려 한 죄, 이는 모두 극악 무도한 중죄다. 아들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전륜을 거슬렀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로 귀향을 가게 됐지요. 평생 그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대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벌이다. 판관의 선고가 내려지자 아들은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생 아들을 위해 모은 재산인데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당포 하나를 팔아 그 돈으로 불쌍한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특히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송참판에게 제 뜻을 말하자 그가 크게 감탄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참으로 고결하십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송참판의 도움으로 북촌 한쪽에 큰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을 개조하여 노인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이곳은 자비원이라 부르겠습니다. 쉼터가 문을 연 날 여러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저도 아들이 재산을 빼앗고 쫓아냈습니다. 딸이 저를 산골에 버리고 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그나마 운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쉼터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지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피부치가 없어도 우리끼리 가족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북촌의 큰 기와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화려한 생활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병을 얻어 고생하고 있다고도 하고,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지요. 쉼터의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저라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텐데.
저도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오에 사로잡혀 살고 싶진 않았지요. 저를 구해준 김진사는 그 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부인, 이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자네의 실력으로 이룬 것이지. 아닙니다. 부인을 도운 일이 하늘에 닿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김진사, 아니 이제는 김 주사가 된 그는 가끔 쉼터를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쌀이나 땔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픈 노인들을 위해 의원을 불러주기도 했지요.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산중에서 저를 구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쉼터에 새로운 할머니가 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사연이 딱했지요. 아들 셋을 키웠는데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새 가족을 만났답니다. 정말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혈육보다 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답니다. 그날부터 그 할머니도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지냈지요. 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 도움을 주었지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실천되는 곳입니다. 한 선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남이 서로를 돌보는 이곳이 더 훈훈합니다. 2년째 되는 해 송참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의품 판서가 되어 있었죠. 부인, 쉼터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었군요. 조정에서도 이 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그런데 부인, 혹시 아드님 소식은 들으셨는지요? 가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 지으며 산다고. 최근에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아드님이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성실히 살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로 귀향을 가게 됐지요. 재산을 노린 죄, 문서 위조죄, 그리고 살인 미수죄까지.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 하나를 팔아 그 돈으로 불쌍한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죠. 특히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부인, 정말 이 모든 재산을 내놓으시는 겁니까? 송참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제가 살 집과 먹고 살 정도는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모았던 재산인데 이제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북촌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큰 기와집은 팔았고 소박한 집에서 오히려 마음 편히 살고 있지요. 매일 아침 노인들의 쉼터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지내지요. 김씨 부인, 오늘도 오셨구려. 쉼터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곳에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지 않겠소. 오늘도 마당에 둘러앉아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혈육은 잃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병을 얻어 고생하고 있다고도 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어쩔 수 없죠. 저를 구해준 김진사는 이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곤 하지요. 그의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부인,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 자네도 이제 벼슬아치가 됐으니 백성들을 잘 돌봐주게나.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산중에서 저를 구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안부를 묻곤 하지요. 그의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부인,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 자네도 이제 벼슬아치가 됐으니 백성들을 잘 돌봐주게나.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날 산중에서 저를 구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봄날 노인들의 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친구였던 이 참판댁 도령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그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아들의 일을 알고 있을 테니 불편했겠지요. 그래, 잘 지내느냐? 네, 어머님. 혹시 상진 형의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글쎄, 강원도에 있다고만 들었네.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상진 형이 최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편지라. 1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회한다는 것일까요? 그래, 고맙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진영이 그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 큰 빚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투전판에서 진 빚이 어마어마했다고. 투전이라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니요. 그것도 며느리가 부추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사치가 심해서.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들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부모를 죽이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정과 사치라. 제가 너무 많은 재산을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나 봅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소. 내가 잘못 키운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운명일까요? 대답 없는 위패만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겠죠. 여름이 되자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노인들의 쉼터에서는 시원한 매실차를 준비했죠. 이 매실차는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쉼터에서 일하는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시성을 가진 과부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참 고맙네.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차를 마시니 살 것 같구나. 어머님께서 이 쉼터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재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관찰사의 심부름으로 온 관리였지요. 부인을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관찰사님의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편지를 받아 펼쳐보니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상진이가 유배지에서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관찰사님께서는 부인의 자비를 구하고자 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유배를 풀어주는 탄원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 하고. 아프다니.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자식은 자식인가 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관리가 돌아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외면해야 할까요?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죠. 여보, 상진이를 용서해주오. 그 아이도 이제는 충분히 벌을 받았소.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증오와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저는 탄원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지요. 상진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평생 선하게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한양에 발을 들이지 말고 강원도에서 새 삶을 살도록 하시오. 관찰사님께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달 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편지였죠. 어머니, 불효자가 글을 올립니다. 소자가 저지른 죄악은 하늘이 노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해하려 한 이 불효자를 어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자비로 다시 살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들은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약속대로 한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고 들었죠. 며느리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3년이 흘렀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 노인들의 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에서 보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죠. 안에는 산에서 캔 약초와 말린 버섯,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산에서 좋은 약초를 캤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머니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멀리서나마 어머니의 건강을 빕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초를 달여 먹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이것 좀 드셔보시오. 쉼터 사람들과 약초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모두들 향이 좋다고 했죠. 부인님 아드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강원도에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일을 굳이 들춰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송찬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의품 판서가 되어 더욱 관록이 있어 보였죠. 부인 오랜만입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판서 대감께서는 더욱 젊어 보이시는군요. 하하, 부인도 여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 조정에서 부인의 선행을 높이 평가하여 정려문을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의 불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푸신 것을 기리고자. 정려문이라니, 그것은 나라에서 효자나 연료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것인데.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인, 대신 그 비용으로 쉼터를 더 크게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상입니다. 송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부인다우십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쉼터 마당에 있는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죠. 참 곱네요.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쉼터에 들어온 분으로
역시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게요.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뎌낸 후에 피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부인님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니까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아닐까요? 각자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날 저녁 일기를 쓰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산중 어딘가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었겠지. 하지만 김진사라는 선한 사람을 만나 목숨을 구했고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인생이란 참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최악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강원도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부인,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신답니다. 가시겠습니까? 전갈을 전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강원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저를 죽이려 했던 자식이지만 죽음을 앞둔 마당에 외면할 수는 없었죠. 강원도까지의 여정은 험했습니다. 산길이 많아 가마도 자주 쉬어야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극복한 고통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아들이 사는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어머니. 병산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아들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병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상진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계속 사죄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어머니, 소자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죠. 어머니께 쓴 편지들입니다. 보내지 못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펼쳐보니 정말로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쓴 것 같았죠. 어머니, 오늘도 후회합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구나. 상진아, 이제는 편히 쉬어라. 어미가 다 용서했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강원도에서 한 여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두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빼닮은 얼굴이었죠. 네가 상진이의 아이로구나. 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언젠가 용서를 받으면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아이의 어머니는 강원도의 평범한 농가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농사를 지으며 만난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함께 가자꾸나. 이 아이는 내 손자니까. 그렇게 저는 뜻밖의 가족을 얻게 됐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아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손자 이름은 명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지은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명수야, 이제부터 할머니랑 살자꾸나. 네, 할머니.
아이의 밝은 대답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를 빨리 깨우쳤고 무엇보다 마음이 착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쉼터에 같이 가도 돼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명수는 쉼터에서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재롱을 부리고 심부름도 잘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부인님 손자예요? 네, 이제야 만나게 되었어요. 자세한 사연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축하해 줬습니다. 명수의 어머니도 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라 금세 적응했지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늙은 나이에 가족이 생겨서.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진정한 가족으로. 어느 날 명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뉘우쳤지. 그리고 너라는 선물을 남겨주었구나. 할머니를 슬프게 한 건가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다 용서했단다. 중요한 것은 너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야.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특한 아이라 다 이해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저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쉼터에 매일 가기도 힘들어졌지요. 할머니, 제가 대신 가서 일을 도울게요. 15살이 된 명수가 말했습니다. 훌쩍 큰 명수는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되어 있었죠. 그래, 고맙구나. 명수는 학문에도 뛰어나 서당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였죠. 어느 날 저는 명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명수야, 할머니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보거라. 할머니가 남은 재산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쓸지 너의 의견을 듣고 싶구나.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제 뜻과 같아서 놀랐습니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너는 훌륭한 선비가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거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진사였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오랜만입니다. 아니, 김대감, 이게 얼마만인가요? 김진사는 이제 정의품 대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착한 마음과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때 산중에서 부인을 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군요. 그때 대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께서 만드신 쉼터가 이제는 전국에 10곳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명수가 잘 도와주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요. 아, 손자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속과에 급제했다면서요. 과분한 일이지요. 김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정에서 부인의 공로를 기려 특별한 하사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사품이라니. 임금님께서 직접 쓰신 자비라는 글씨입니다. 부인의 평생을 표현하는 글자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비라. 정말로 제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죠. 할머니, 단풍 구경 가실래요? 명수가 가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북한산 자락의 단풍을 구경하며 문득 처음 금강산으로 떠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 이런 단풍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명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도 그리고 상진이도 언젠가는 하늘에서 만나겠죠. 북한산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다. 언제 하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내가 뿌린 씨앗들이 계속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명수가 그리고 쉼터의 사람들이 내 뜻을 이어갈 것이다. 상진아, 이제는 정말로 용서한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있었기에 명수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잠자리에 든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기력은 많이 쇠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봄날 쉼터 마당에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명수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죠. 과거에도 급제하여 곧 벼슬길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니. 궁금해하는 저에게 명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쉼터 대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진사. 아니, 이제는 김대감이 된 그였죠. 부인, 오랜만입니다. 아니, 김대감, 이게 얼마만인가요? 김대감은 이제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는데, 부인, 제 아들입니다.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김대감의 아들이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친께서 늘 부인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산중에서 부인님을 구한 일이 저희 집안의 자랑이라고. 과찬이네요. 우리는 매화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께서 만드신 이 쉼터가 이제는 전국에 20곳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명수가 잘 관리해주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요. 명수 도령도 정말 훌륭하게 자랐군요. 부인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해 여름 조정에서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쓰신 자비라는 글씨였죠. 전하께서 부인의 일생을 듣고 크게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전달하러 온 관리가 말했습니다. 과분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이 나라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저는 그 글씨를 쉼터 마루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제 삶을 되돌아보곤 했죠. 어느 날 명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벼슬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명수가 떠나는 날, 저는 그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다.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으렴. 명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가거라. 그리고 훌륭한 관리가 되어라. 명수가 떠난 후 저는 쉼터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식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명수라는 훌륭한 손자도 얻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쉼터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들 가족처럼 화목했죠. 부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명수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을에 부임하든 꼭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입니다. 명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명수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고려장을 당할 뻔했지만 살아남아 더 큰 사랑을 베푼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배신과 용서, 증오와 사랑,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어떤 일은 말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법이다. 그 할머니처럼.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북촌 어디에인가 아직도 그 작은 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쉼터의 일부가 되어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봄이 되면 마당의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마치 그 할머니의 맑은 영혼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북촌 할머니의 고려장이라고 부르며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는 경계의 교훈으로,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는 효도의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